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새로운 단원 들어가면 되겠죠? 3단원. 자, 우리 3단원 생명의 연속성과 다양성으로 유전 정보와 생식세포, 여기가 유전과 관련된 거고, 자,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은 생물이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유전 정보와 생식세포예요. 자, 유전이 뭐예요? 유전. 그렇죠. 자손이 부모의 형질을 담는 것. 다른 말로 이제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했었어요. 그치? 우리 맨 처음 배웠을 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부모의 형질을 담은 정보가 자손에게 전달이 돼야겠죠? 그럼 이 정보를 담는 물질도 필요하겠죠. 이런 물질을 유전 물질이라고 하고, 사람이 쓰고 있는 유전 물질은 무엇이죠? DNA라는 유전 물질을 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전자란 말 들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들어는 봤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죠. 왜냐면 유전자라는 것을 처음 지금 배우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배우면 유전자가 무엇인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DNA의 구조 기억나요? 어떻게 생겼죠? 이중 나선 구조인 거고,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인 거고, 뉴클레오타이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인산, 당,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했나요? 되게 한 것처럼 대답해 주는데 아주 고마워요. 통합과학 시간에 잘 배웠던 거 떠오르고 있죠? 좋아요. 그러면 생물의 유전 정보는 인산, 당, 염기 중에 어떤 서열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염기의 서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DNA 구조가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니까 염기가 있고, 염기의 종류는 A, T, G, C가 있습니다. DNA는 맞죠? 그러면 이 염기들은 가운데 쭉 배열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서열이 유전 정보가 되기 때문에 안쪽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열이 A, T, G, C 쭈루루루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 가닥이 요거면 상보적인 결합을 하니까 A는 T랑 그 다음에 G는 C랑 결합하니까 이런 가닥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DNA의 요 내부에는 쭉 요런 서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DNA에 있는 이 모든 서열이 모두 생물의 정보,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DNA 중에 일부분만, 즉 일부분의 서열만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위치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단위체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상당 염기로 1대1대1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하나의 염색체는 하나의 DNA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염색체 뒤에서 배울 거예요. 사람의 DNA는 몇 가닥이 있을까요? 46가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연변이가 없는 체세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결국엔 DNA가 나중에 응축이 돼서 염색체라고 되는 염색체라는 구조물 형성하기 때문에 결국엔 염색체에도 46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DNA 46가닥밖에 없다 그랬죠? 사람의 형질은 46개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대략 25,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DNA에는, 즉 46가닥의 DNA 위에 25,0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어야 하니까 하나의 DNA에는 당연히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어야겠죠. 맞나요? 그래서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DNA에는 모든 서열이 다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위치에 있는 서열들만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DNA의 특정 부위로 유전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DNA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소중하겠죠? 그런데 얘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세포 핵 내부에 그냥 DNA 형태로 존재하면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을 조금씩 감아둬서 응축시켜놔요. 자, 어떻게 감아뒀냐? 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요 단백질로 이를 이용해가지고 DNA를 이렇게 감싸줍니다. 알겠죠? 그냥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DNA가 저장이 될 때. 자, 그래서 이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결합되어 있는 요 구조물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데 걔네들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핵 속에서는 얘도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를 또 여러 개 결합시켜 가지고 응축시켜 둡니다. 요런 형태로 우리 일반적인 핵 내부에 들어 있어요. 알겠죠? 그럼 얘네들을 불러주는 용어가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얘네들을 염색사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실 모양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요 용어는 지금 교과서나 이런 데서 쓰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영어로는 크로마틴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크로마틴을 우리는 이제 염색질이라고 나중에 용어로 바꿔서 쓸 거예요. 알겠죠? 자, 요 용어는 존재하지 지금 막 쓰진 않지만 이렇게 실 모양의 구조물로 일반적인 핵 내부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요 상태로 있다가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체라는 구조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포 분열은 체세포 기준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 똑같은 세포를 두 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요 상태로 실 모양으로 쭉 나누어 주기에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사 갈 때 이삿짐 싸는 것처럼 얘를 더 많이 응축시켜 둡니다. 그럼 이렇게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네들을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염색체는 왜 염색체일까요? 염색약으로 염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염색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염색약으로 염색이 잘 돼서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 이가 보면은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가지고 있는 뉴클레오솜이 있고 얘를 좀 더 응축시킨 게 염색체라고 지금 쓰진 않지만 실모양의 구조물이 되고 얘를 분열할 때 더 응축시켜서 생긴 구조물이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바로 염색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색체를 보면 가운데에 응축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원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염색체는 동원체에 이렇게 두 가닥의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 각각의 막대 모양의 구조물을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어떤 애들은 그냥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동원체에 두 가닥의 막대 모양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불러줍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광학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왼쪽은 분열하지 않는 세포인 거고 근데 오른쪽은 분열 중인 세포예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나타나죠. 얘네들을 우리는 염색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핵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분열하지 않은 세포의 핵 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풀어진 실 형태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끔 어떤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응축된 염색체라고 표현하고 풀어지어 있는 염색체라고 표현하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염색체는 분열 중일 때만 관찰이 됩니다. 이 상태를 염색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염색체가 풀어져 있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염색체가 관찰이 안 되는 거고 분열 중일 때만 염색체가 관찰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볼게요. 자, 뉴클레오솜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구조로 전자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깨져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히스톤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DNA가 응축될 수 있어요. 자, DNA와 결합하고 있는 단백질로 DNA를 응축시키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다음에 염색체는 분열하지 않은 세포 속에서는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가 관찰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를 이제 염색질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실처럼 풀어져 있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세포가 분열할 때는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더 잘 패킹을 합니다. 그때 요 상태가 응축되어서 나타나는데 요 상태를 우리는 염색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으면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자, DNA 생물의 유전 정보를 가지는 물질로 핵산의 일종입니다. 기본 구성 단위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인 거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이게 두 개가 서로 나선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DNA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자, 유전자 DNA 염기설 중 일부가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이 부위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대략 2만에서 2만 5천 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DNA는 46가닥밖에 없기 때문에 DNA에는 여러 개 유전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백질을 어떤 애를 합성하느냐를 결정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NA 합성을 가진 애들도 정보를 가진 애들도 DNA라고 유전자라고 하긴 하지만 요거는 대학교 수준의 내용이니까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형질을 결정한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를 가진다. 정도까지만 기억해주면 좋아요. 알겠나요? 자, 그다음 뉴클레오솜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DNA가 히스톤 단백질 주위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다음 염색체 수백만 개의 뉴클레오솜이 모인 실 모양의 구조물인데 옛날 말로는 염색사라고도 했어요. 일반적으로 핵 내부에 DNA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다른 말로는 실 모양으로 풀어진 염색체라고 하는데 이때는 염색체가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염색체 세포가 분열할 때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나는 막대 모양으로 염색사라고 불렸던 게 응축이 된 거예요. 즉 실 모양의 구조물인 염색사가 응축이 된 겁니다. 자, 염색체는 DNA가 응축이 된 거니까 당연히 하나의 염색체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염색체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을 동원체라고 하는데 이 동원체는 어떤 기능을 해주냐면 나중에 이 염색체들이 움직여가지고 각각의 세포로 나누어져서 들어가야 합니다. 염색체가 뭐 발이 달렸겠어요? 뭐가 달렸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끌어줘야 하는데 그때 끌어주는 실 모양의 구조물이 붙는 부분을 동원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추사라고 하고 이 실 모양의 구조물이 부착하는 부위를 동원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실제로는 발이 달려있긴 해요. 이렇게 방추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조그만한 발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 동원체는 방추사라고 하는 이 염색체를 움직이게 하는 실모양의 구조물이 부착되는 지점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염색체 숫자를 셀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세주냐면 자, 얘도 염색체 1개, 얘도 염색체 1개라고 세줍니다. 얘는 그냥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예요. 그래서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원체 개수로 염색체 숫자를 세주면 됩니다. 얘도 동원체가 1개니까 염색체 1개, 얘도 동원체가 1개니까 염색체 1개 이렇게 세줄 수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 유전체.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로 한 개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은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고 DNA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물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고 뉴클레오솜이 여러 개 응축되어 있는 것을 염색질이라고 합니다. 얘가 분열할 때 더 많이 응축이 되는데 그런 형태를 염색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얘를 다른 말로 풀어져 있는 염색체, 얘를 응축된 염색체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요때나만 나타나요. 분열할 때만. 알겠죠? 분열하기 전인 일반적인 핵 내부에선 염색체가 관찰이 안 됩니다. 알겠죠? 요 문장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염색체와 핵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를 전부 다 끄집어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여성, 얘는 남성인데,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죠?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모양이 같다 해가지고 상태가 같다 해가지고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들을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왼쪽은 XX니까 여성이 있고 오른쪽은 XY니까 남성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성에 따라 다른 것을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22번까지는 성에 따라서 같아요, 달라요? 그쵸, 같죠? 자, 그래서 요런 1번부터 22번까지 성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애들을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에 따라 다른 것을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상동 염색체 안에 상염색체랑 성염색체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상동 염색체, 체세포에 들어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었을 때 한쪽이 아빠한테서 왔다면 한쪽은 엄마한테서 온 거예요. 알겠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 생식세포 분열을 배우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상동 염색체는 그래서 상과 성염색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상염색체는 성에 관계없이 암수 공통으로 존재하는 염색체입니다. 사람에서 따지면 1번부터 22번까지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로 암수에 따라 구성이 다릅니다. 근데 X랑 X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똑같이 생겨가지고 상동 염색체이잖아요. 그런데 X랑 Y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상동 염색체로 같이 묶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X랑 Y랑 행동할 때 나머지 두 개의 즉 상염색체들이 행동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붙어가지고 짝을 이루어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Y 염색체의 기원에 가장 유력한 것이 X의 일부분이 소실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X랑 Y도 같이 상동 염색체로 취급을 해줍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X랑 Y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상동 염색체로 간주합니다. 사람의 경우에 X랑 Y가 있고 여자는 XX,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집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 다음 핵상, 일단 정의를 볼게요.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숫자인데 얘는 몇 개의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한 그룹을 구성하는지 표현하는 건데 이 문장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 몇 개씩 한 그룹을 이루죠? 3개씩.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핵상은 n으로 표현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 몇 개가 한 그룹을 이루는지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3n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요거는 자, 몇 개가 한 그룹을 이루죠? 2개. 그러니까 몇 n이에요? 2n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그 다음 거 몇 개가 한 그룹을 이루죠? 1개. 그러니까 1은 생략해서 그냥 n이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상의 표현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 염색체 수 몇 개예요? 6개. 얘는 1개, 2개, 3개, 4개니까 4개. 얘는 2개입니다. 그래서 핵상과 염색체 숫자를 같이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얘는 3개가 한 그룹을 이루니까 3n. 그 다음 총 염색체 숫자는 동원체가 6개니까 6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2n은 4라고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되고 얘는 n은 2라고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핵상도 그 다음에 염색체 숫자도 전부 다 셀 수 있어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 한번 볼게요. 자, 이 세포는 몇 n이에요? 몇 개가 한 그룹을 이루죠? 2개. 그러니까 이 n이고 동원체가 몇 개예요? 6개니까 전체 염색체 숫자는 6개입니다. 그래서 2n은 6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 오른쪽 몇 n이에요? n입니다. 염색체 숫자 몇 개? 3개. 그래서 n은 3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장 이해 안 돼도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 배우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볼게요. 자, 체세포에는 얘가 체세포예요. 부계에서 온 염색체, 그다음 모계에서 온 염색체가 한 세트씩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는 부계, 하나는 모계, 하나는 부계, 하나는 모계, 하나는 부계, 하나는 모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부계에서 온 염색체 한 세트와 모계에서 온 염색체 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세트 염색체가 있어요. 그리고 한 세트 염색체 숫자를 n으로 표현합니다.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어서 2개가 한 그룹을 이루면 2n, 상동 염색체 중에 한 개만 있으면 n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체세포에서는 2n의 상태로 존재하고 생식세포는 n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왜 그런지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n의 값은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n은 23이니까 2n은 46이 되겠죠? 초파리 n은 4니까 2n은 8이 될 거고 개는 n은 39니까 2n은 78이 될 거예요. 알겠죠? 염색체 개수가 많으면 더 고등한 동물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염색체 개수는 얘네들이 고등한지 아닌지 상관없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 핵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핵형은 여러분들이 이 사진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핵형이라고 합니다. 뭐뭐 알 수 있어요? 염색체 개수 알 수 있고 염색체 모양, 크기, 성별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핵형이라고 합니다. 자, 핵형 한 생물이 가진 염색체 숫자, 모양, 크기 등과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염색체 형태적 특성을 전부 다 핵형이라고 합니다. 생물 종에 따라서 핵형이 달라요. 왜냐하면 염색체 숫자가 다를 수도 있고 염색체 숫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 종에 따라 색형 당연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종이라면 핵형이 같을까요? 같은 성별이라면 같겠죠? 근데 다른 성별이에요.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의 생물은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같지만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다릅니다. 돌연변이가 없을 때. 자, 그리고 핵형 분석은 체세포 분열 중기세포를 이용하는데 우리 중3 때 분명히 이 체세포 분열 과정 다 배우긴 했지만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뒤에서 체세포 분열 과정 배우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중기라는 시기에 오게 되면 이 세포는 염색체가 가장 많이 응축이 되어 있고 정 가운데 배열이 되기 때문에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중기세포의 염색체 사진을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별 알 수 있고 염색체 숫자 이상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21번 염색체가 한 개가 더 있으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만약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이 되어 있으면 잘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색체 번호를 보는데 몇 번까지만 붙어 있어요? 22번까지만. 즉 상염색체만 번호를 붙이고 성염색체는 붙이지 않았어요. 염색체 번호를 붙이는 기준은 뭘까요?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냥 제일 큰 걸 1번으로 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염색체 번호는 크기 숫자인 거고 성염색체는 따로 번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자의 핵형을 보게 되면 2n 핵쌍인 거고 왜냐면 2개가 각각 한 쌍을 이루니까 그 다음에 2n은 46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얘는 44 플러스 xx로 해줬습니다. 이 말은 뭐 하시냐면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분리해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성을 좀 더 나타내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남자는 2에는 44 플러스 XY로 표현합니다. 알겠나요? 2에는 46이라고 해도 되지만 성염색체와 성염색체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X보다 Y가 훨씬 더 작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XXY인 사람도 있겠죠? 얘는 Y가 있기 때문에 남성의 성을 띱니다. 어떤 사람은 X가 한 개밖에 없을 수 있어. Y가 없기 때문에 여성의 성질을 띱니다. 어떤 사람은 Y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왜냐면 Y만 하나 있으면 엄마 뱃속에서 도태됩니다. 왜냐면 X의 생명에 필수적인 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XX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X만 하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XYY인 사람도 있고, XXY인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정상인 사람, 유전자 그 염색체 개수와 모양과 형태가 정상인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사람의 체세포 염색체 2에는 46이고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고 염색체 숫자는 총 46개입니다. 왜? DNA가 46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상 염색체 남녀의 공통으로 있는 1번부터 22번의 염색체입니다. 22쌍이니까 염색체는 44개인 거고 성 염색체 여자는 XX, 남자는 XY입니다. X 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있고 Y 염색체에는 남자만 있는 성 염색체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이제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염색 분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배웠어요. 얘가 왜 만들어지냐? 체세포 분열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엄마 세포와 즉 분열하기 전의 세포와 똑같은 세포 두 개를 만드는 게 그 목적이에요. 똑같은 세포라고 하는 것은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전 정보가 복제가 돼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염색 분체예요. 자, DNA가 이렇게 한 가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을 해서 똑같은 세포를 두 개를 만들려면 이 DNA가 복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동일한 DNA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 상태로 있다가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유전 정보들이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응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가 응축이 돼서 요 한 가닥을 만들고 얘가 하나 응축이 돼서 요 한 가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랑은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걔가 같은 동원체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염색 분체는 동일한 DNA가 복제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볼게요. 자, 염색 분체. 세포 분열 전기와 중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기서 관찰되는 X자 모양의 염색체에서 각각의 한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그다음 염색 분체는 왜 만들어지냐? 한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염색 분체, 즉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염색 분체는 DNA가 복제가 되어 형성이 되므로 한 염색체를 이루는 두 염색 분체의 유전 정보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동원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럼 얘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나누어 주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세포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모세포와 딸세포가 있는데 분열 전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 분열 후의 세포를 딸세포라고 합니다. 목적은 모세포와 동일한 두 개의 세포를 만드는 게 그 목적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모세포에 DNA가 있었어요. 동일한 세포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DNA가 복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응축이 될 때 하나의 동원체에 묶여가지고 응축이 됩니다. 각각의 가닥이 염색 분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나서 분열이 될 때 이 가운데가 갈라져가지고 각각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복제가 됐던 DNA가 각각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포와 요 세포는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되고 얘네들은 결국엔 여기에서 왔기 때문에 얘랑 얘는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두 염색 분체는 분리가 돼서 각각 나누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제된 DNA가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누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딸세포 두 개의 유전 정보는 같으면서 모세포랑도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여기 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글 내용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체세포 분열 과정을 배우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1번 모세포 핵 속에는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2번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핵 속에서 DNA가 복제가 되고 마찬가지로 DNA는 핵 속에 있기 때문에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있습니다. 네, 응축이 됩니다. 세포 분열이 시작이 되면 핵막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염색체가 이동해야 되는데 막구주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응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염색체는 염색 분체 두 개가 하나의 동원체에 붙어 있는 상태인 거고, 세포 분열이 진행이 되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 다른 딸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도 이해가 안 되면 괜찮아요. 어차피 세포 분열 배우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딸세포는 모세포랑 동일하니까 당연히 염색체 숫자는 모세포와 동일하게 되고, 염색 분체는 DNA가 복제가 되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유전 정보가 같습니다. 따라서 딸세포의 유전 정보는 모세포와 동일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이제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인데 얘랑 얘는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뭐라 불러요?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얘가 부계에서 왔으면 얘는 모계에서 온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엄마랑 아빠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니까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겠죠. 됐나요? 그렇지만 둘 다 사람이니까 사람이 필요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은 다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쌍꺼풀이 있고 엄마도 쌍꺼풀이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가지고 있던 염색체에는 쌍꺼풀을 결정한 유전자가 있는 거고, 쌍꺼풀을 형성하는 유전자, 그리고 엄마도 쌍꺼풀 형성한 유전자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만약에 아빠가 쌍꺼풀이 없고 아빠가 쌍꺼풀이 있고 엄마가 쌍꺼풀이 없어요. 그럼 아빠는 쌍꺼풀 중에 쌍꺼풀 형성한 유전자, 쌍꺼풀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엄마는 쌍꺼풀과 관련돼서 쌍꺼풀 형성하지 않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쌍꺼풀이라는 어떤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엄마한테서 오고 아빠한테서 오기 때문에 한 사람에서는 둘 다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쌍꺼풀을 결정하지 않는 유전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염색체는 같은 위치에서 쌍꺼풀의 유무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둘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알겠나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상동 염색체 관계에서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같은 형질에 대한 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유전자들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근데 이 대립 유전자는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 있음을 대문자로 표현하고 A라고 표현한다면 쌍꺼풀이 있고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쌍꺼풀이 있고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가 같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 여기 털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털색이라는 걸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털에 대한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털색이면 여기도 털색이어야 해요. 그리고 됐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같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털색이라고 하면 둘 다 검은 털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흰 털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검은 털, 흰 털 유전자를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을 대문자라고 표현하냐면 우성을 대문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열성을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형태라 해가지고 동형 접합성이라고 합니다. 라지 D, 스몰 D를 동형 접합성이라고 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지 E, 스몰 E 혹은 라지 D, 스몰 D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형 접합성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을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형질이기 때문에 털색이면 털색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이렇단 얘기. 자, 그리고 세포가 분열할 때 분열 전에 DNA가 복제가 돼가지고 염색 분체를 가진 상동 염색체들을 만듭니다. 알겠죠? 자, 그럴 때 얘랑 얘의 관계는 대립 유전자일까요, 아닐까요? 염색 분체에 있는 얘랑 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가 복제돼서 얘가 만들어졌을 때 얘랑 얘랑은 대립 유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그냥 똑같은 정보가 복제돼서 붙어 있을 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색 분체에 있는 유전자는 대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대립 유전자인 거예요. 서로 상동 염색체 사이에 있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대립 유전자의 관계입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리고 하나의 동원체에 붙어 있는 염색 분체들을 또 자매 염색 분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한 대로 염색 분체는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요. 됐나요? 자, 그래서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